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제도가 대행 제도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리고 약간의 대행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행 제도와 현황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대행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했던 그런 부적정 사례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안부 쪽에서 지적을 한 사항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대행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을 준수해야 되는지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행 제도와 현황입니다. 생활 폐기물은 뭐 다 아시듯이 저희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하는 그런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 폐기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현황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 폐기물은 좀 정체 상태에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별 생활 폐기물 발생 비율과 그런 1인당 발생 현황 보시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쓰레기가 많이 생기듯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이 세 곳에서 거의 약 50%에 해당하는 생활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발생량 또한 지금 경기도는 전국 0.95kg인데 여기보다 조금 작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저희 폐기물 관리법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처리 책임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수 50호 미만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오지 같은 어떤 직접 이제 지자체장이 관리하기 힘든 곳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이 한 서울시 면적의 약 4.4배 정도 되고요. 대부분 강원도 지역 이런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은 다음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도지사가 도지사라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요. 그럼 누가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느냐 살피면 이제 시행령 제8조에서 처리 허가를 받은 사람,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신고자라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저희 폐농약 용기라든지 폐농약 포장 이런 농어촌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가전제품 등을 제조라든지 수입하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생활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대행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활 폐기물을 수집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례인데요. 폐지나 고철을 주위에서 수집하는 이런 어르신들은 과연 적법한가?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라는 그런 지위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분들을 간주해서 합법으로 인정을 했고요. 이 법이 바뀌면서 그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서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자체에서 많이 묻는 것들이 생활 폐기물 대행을 할 때 처리 허가를 받은 자만이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정 통보를 받고 보통 이제 허가를 받는데요. 적정 통보만 받고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계약하는 때는 그 적정 통보 받은 이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생활 폐기물 대행 관련 통계를 보시면 전국의 226개 지자체에서 대행이 약 57% 정도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직영이 한 22.6%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특광 역시는 대행이 대부분이고요. 자치도로 가면 좀 직영이 좀 포션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통계입니다. 대행 계약 방식 또한 대행을 하는 곳들은 약 77% 정도가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개 경쟁은 한 13%, 14%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대행 관련 부적정 사례입니다. 행안부 지적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원가 계산이라든지 계약의 부적정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특정 업체와 청소 용역 계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가 계산 없이. 특정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단독 계약을 하고 원가 계산 등이 없이 업체 요구에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고 계약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부적격 업체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 선별 계약을 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차량을 소지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불법 시설들을 설치해도 그에 대해서 묵인하고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도 계약 절차 없이 내부 결제만으로 이렇게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행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시장 결제만으로 그냥 업체를 선정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난 없는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이런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폐기물 수거 운반 및 지도 감독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수거 운반 차량 불법 운영 같은 것을 묵인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신 것과 약간 비슷한 사례인데요.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서 수직 운반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위탁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 판매 수입을 세입에서 누락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판매 수입 같은 것을 지자체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인정하고 추후 위탁 비용하고 상계 처리하는 이른바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 독립재산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독립재산제 관련해서는 오늘 한겨레에서 신문 기사가 또 났었죠. 서울시. 다음입니다. 청소대행 용역 계약 및 관리감독 부적정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 체결할 때 과업 내역서라든지 이런 계약 관련 서류 없이 계약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청소계약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가계산서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지만 업체가 근로자들과 계약할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10시간을 일하도록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은 원가계산서대로만 이렇게 지급함으로써 어떤 부당 착취하는 사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주말 근무한 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적정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에서 대행을 추진할 때 지켜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은 저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에 다 모든 규정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대행 원가 계산입니다. 이건 저희 6항 제1호에 따라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부는 아래 보시듯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좀 긴 환경부 고시를 저희가 제시해서 지자체들에게 원가 계산할 때 이러한 규정을 보고 참고하라는 그런 규정 또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시에 들어있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 노동으로서 발생하는 그런 원가 요소. 그래서 이런 노무비 기준을 지금 행안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참고 자료, 이게 08년도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현재로서는 행안부에서 더 이상 발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는 건설협회 발표하는 시중노인 단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당이라든지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을 합계한 금액으로 노무비를 산정토록 저희 고실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라든지 그 관리비, 이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고시 기준은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행안부 인건비 편성 자료, 이게 08년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아 좀 현실성이 없는 자료로 판단돼서 이러한 기준은 없애버리고 그냥 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인 단가로 좀 단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원가 계산을 하는 것과 그 다음으로 대행 실적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6항 제2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로서 평가 기준을 정하고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건 어떤 대행하는 업체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관리 감독을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지자체가 보고 할 수 있게끔 대행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을 저희 고시로서 또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주민 만족도 평가하고 평가단 현장 평가, 그리고 서류 실적 평가, 이렇게 3가지가 구성돼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은 30점, 40점, 30점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어떤 방점을 찍은 것이 평가단 현장 평가인데요. 여기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함께 평가단을 구성해서 직접 실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평가에 따라서 조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든지 대행계약 해지와 같은 그런 행정처분을 하도록 저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공개입니다. 크게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에서 인터넷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실적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띄워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계약 내용입니다. 대행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출 내역입니다. 대행 비용에 대한 지출 내역을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서 어떤 이런 대행 계약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비리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거는 6호, 7호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6호의 내용을 보시면 뇌물 등의 비리 혐의로 7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를 했을 때 기소행위입니다. 그래서 비리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했고, 같은 맥락에서 제7호 또한 마련했는데요. 동일한 요건입니다. 동일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앞으로 지자체 그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대행계약과 관련돼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지금 환경부가 규정하고 있는 법상의 어떤 그 체계는 이렇고요. 앞으로 저희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지자체에서 대행계약을 통해서 원가 산정을 하고 적정한 임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 할 예정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